대통령 행정명령 이제 100개를 다 이제 사인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되는 것 같아요. 다 AI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고 혹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기업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샘 알트만의 챗 GPT 만들었던 오픈 AI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거 같이 스타게이트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없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이 얘기도 궁금하고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그래서 모셔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뭐 그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지금 뭐 폭탄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은 뭐 예고했던 대로 행정명령들 뭐 수북하게 쌓아놓고 계속 사인하는 거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다양한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뭐 요즘 맨날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은 또 무슨 액션을 취했나 여기 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뭐 역시 이 내용들 쭉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아무래도 인사부터 시작하겠죠. 이미 뭐 내각 얘기는 해놨고 근데 이제 그 각종 부처 산하 기관장들 이런 거 인사들 쭉 하는 거 쭉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여기 올라왔네 싶은 부분들도 보이고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다음에 한번 또 깊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역시 쭉 행정명령들을 장식한 거는 바이든 지우기가 폭발적 폭풍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저는 이 워딩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너무 세갖고요. 그래갖고 딱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전 정부의 해로운 harmful한 그런 조치들을 다 이제 없애겠다라는 아주 그냥 해롭다고. 네, 아예 뭐 해롭다는 얘기까지 그냥 써가면서 뭐 지적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harmful이라고 정의하나 했더니 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DEI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성, diversity, equality, 뭐 inclusiveness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정책들 갖다가 딱 가장 앞에 적시하고 그다음에 뭐 불법 이민, 불법 난민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용 정책들, 그다음에 역시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 기후 변화 대응한 게 잘못됐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뭐 그거에 맞춰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익들 갖다가 했다. 그래서 harmful하다. 뭐 이렇게 딱 적시해 놓는데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나 싶은 걸 다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엔 역시 자신들 지지자들, 뭐 의회 의사당 난입했던 그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돼서 입건된 사람들 법적 제재들 다 기소 절차 같은 거 중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뭐 사면 조치 취하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볼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쭉 보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희한하게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혐오를 얘기했다고요? 네. 대통령이? 네, 보시다 보면은 리스트에서 갑자기 이제 앞으로는 다 인 오피스 근무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겠다.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이거 꼴보기 싫다. 특히 정부에서는 뭐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사무실 와서 일하게 하는 걸 강제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되게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일론 머스크 포함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가들이 트럼프 지지해서 많이 또 정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 뭐 원격근무 같은 거 막 장려하고 이게 미래의 오피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막 띄우던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이것이 일의 미래다.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짜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장 머스크부터가 자기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직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라라고 했듯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하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격 일론 근무라는 머스크는 이미 그렇게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격 근무라는 게
예, 물론 업무의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과업을 딱딱딱 쪼개서 그냥 알아서 혼자 하는 직업이라면은 원격 근무도 괜찮은데 실제로 많은 일들은 치열하게 맨날 회의하면서 뭐 붙어갖고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원격 근무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이게 이 나쁜 것이라는 수준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harmful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쨌건 그것도 이제 시정하겠다. 뭔가 안 좋은 거다. 시정하겠다. 네, 나 이거 대통령이 보고서 시정하겠다. 이게 너무 센 것 같은데 민간인데 이거는.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 투자 아이디어도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줌 같은데 줌 우리 네네. 온라인 회의할 때 많이 쓰는 그 기업이 엄청 떴었잖아요. 코로나 네. 때. 이거 가라앉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상업용 오피스 이제 사무실 다 공실 나니까 이거 다 팔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부동산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줌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줌 주가도 봤어요. 네. 줌 주가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줌 주가는 이미 작년에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데도 없어서 네.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신기업 정책하니까 다시 좀 올라서겠지 그런 식으로 기대가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왜 취임식 당일에 연설하다가 이 나치식 경례했다고 엄청 또 비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게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뭐 재택근무하는 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권위주의 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죠. 물론 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간섭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다 전통적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큰 이런 흐름의 움직임을 추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강제적인 조치 갖다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특히 뭐 이런 트럼프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뭐 빅테크들도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빅테크들도 지금 납작 엎드려서 여기에 호응하려고 한다는데 아마 당분간 뭐 이런 쪽에 이 움직임들이 있고 근데 직원들은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그래서 굉장히 업무 현장에서 갈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뭐 극우 정당 이른바 극우 정당 인종주의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우리나라에는 또 가뜩이나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또 법원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작은 움직임도 계속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뭐 이게 다 서로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또 승승장구하니까 다른 뭐 전 세계 각각 지역의 극우들도 힘을 받아갖고 그래 이게 시대 정신이야 이게 대세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계속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 혹시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 트럼프 지지층들은 되게 저소득층 또 지지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동안 제일 불만이었던 것이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목소리를 대변해갖고 이 각 행정부처들은 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를 낮추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이 사항들을 빨리 고안을 해서 지금 즉시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백악관에서도 계속 30일마다 이 어디까지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쭉 보면은 사실 뭐 서민들을 위해 친서민 정책이라든가 고물가 잡는 정책 이건 뭐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어느 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느 정부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 규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 규제도 환경, 안전, 노동 이런 부분의 규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물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환경안전 노동 규제가 기업에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당연히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 부담을 갖다가 뭐 물가에 전가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직원들에게 이 월급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소득도 줄이고 여러 가지 물건 가격도 올리는 이런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 다 없애갖고 그것만큼
이 물가가 낮아지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야 이번 역시 그 트럼프의 지지층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동안 이 우파 기업가들이 얼마나 이런 쪽에서 이를 갈고 있었으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다 뒤집어 엎겠다는 이런 걸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또 민주당의 가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대선에 지긴 했지만 네. 입법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상태고 다 그렇죠. 뭐 이런 법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게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실행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좀 많은 부분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여기서 우리가 경제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중단기적 영향이랑 장기적 영향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이익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익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뭔가 돈이 도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수혜는 서민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나거든요. 당연히 주식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자본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서 많이 돈을 버는데 항상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 얘기하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미국이 낙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해온 나라이냐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약에 돈이 위에서만 역시 잘 사는 사람들만 수혜를 입고 밑으로 안 돌면은 이것도 상당히 민심의 역풍이 불 텐데 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ESG 강조해서 환경, 노동 이런 거 신경 쓰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도 좋고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이 한동안 굉장히 커져 왔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DEI 포용성,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소수자 포용하고 평등주의적이고 이런 거 정책들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련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지금 뭐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뭐 이런 성들을 많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 이제 결정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 여권에서 우리 앞으로는 메일과 피메일만 있다. 딴 건 절대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관련된 조치들 갖다가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법적으로 다 없애겠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적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워딩이 참 노골적이었는데 이 관련된 DEI 정책들을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성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페미니즘을 성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다. 레디컬. 그렇죠. 페미니즘은 좀 가치 중립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 아예 익스트리미즘이라고 익스트리미즘이라고 그랬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익스트리미즘은 무슨 여기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맞아요. 거의 뭐 그 수준으로 지금 버는 겁니다. 네. 거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내세우고 있는 게 연방 정부부터 바이올로지컬 트루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실을 회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진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은 남성 여성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3, 제4의 성을 도는 걸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회복하는 굉장히 이 도덕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의 보수적 가치 막 옹호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좀 이해는 가요. 기독교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가들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위시해서.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당장 피터 틸도 제가 성소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터 틸 이 제로 투 원 쓴 사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기업가도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적이고 막 대기업 옹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성소수자들은 자기들도 상당히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이거 충돌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가치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까지가 충돌할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격한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뒤엎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에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원칙은 이 전통적인 남녀 구분에 의한 이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더 이상 그냥 우리가 특별히 너네 갖다가 그 범죄시하진 않겠지만은 옛날처럼 뭐 죄악시하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 이 선을 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할 것 같아요. 당장 외국의 극우들만 보더라도 일단 독일의 AfD 같은 극우 정당들보다 AFD가 AfD라고 읽는 건가요? 네네네. 독일에서는 건데 그쪽 대표도 사실은 동성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번역되죠. 거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은 많은 동성애자들이 또 이런 쪽에 가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갖다 이렇게 뭐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뭐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뭐 다른 가치를 갖다가 오히려 뭐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한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서도 그런 게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른바 마가와 빅테크파 사이의 대립이라는 그런 그게 비슷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전통적인 보수층 이걸 편의상 우리가 마가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전통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요 선거운동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크 쪽에서 이 큰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양대 축으로 돼 있는데 요 두 파벌의 앞으로 이 대립을 갖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레드 스윕이 일어나면서 상하원을 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이 어느 정도 대립하면서 균형을 맞췄던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집권 세력 내에서 이런 전통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막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가치로 보면은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바이든은 퇴임하기 전에 이틀 갔다가 신흥 올리가르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맞아요. 러시아 신흥 재벌이란 뜻인데 네, 올리가르이. 빅테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은 테크 올리가르이가 아닌가 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지금 긴장이 굉장히 관건이죠. 어떻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느낌이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워낙 대중 동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말로는 이렇게 막 전통적 가치를 떠들지만 빅테크 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돈 많이 벌어주게 하면서 자기도 그 이득을 취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는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마가파에 의지해서 충성파를 만들고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딱 집권을 하니까 요즘 어울리고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크 올리가들과 더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사업가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마가파에서 빼먹을 건 빼먹었다. 이제 앞으로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손잡아야 될 사람들은 역시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그런 테크 올리가들이 굉장히 또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도 왠지 뭔가 지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젠 그런 쪽으로 좀 경도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사 그 수장으로 임명된 분도 그 테크 올리가르의 그 계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가 그 사람에 전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작맨이 이번에 나사 수장으로 임명이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 우주선 타고 나갔다가 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 스페이스X의 이제 민간 우주 여행 그 프로젝트에 이제 선장으로서 나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이작맨 9월 달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많이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자 이제 그런 요직들의 이런 테크 출신의 참신한 인재들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사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한 진짜 거대 조직이고 예산도 큰데 이런데 뭐 이런 이 스타트업 출신의 이런 젊은 이 경영자들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은 되면서도 그래도 이 뭔가 전통적인 관료 조직에 딱 그 충격을 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관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외부 인사라고 하면은 전직 관료나
교수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만 문호를 여는데 이렇게 뭔가 업계에서 톡톡 튀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앉힐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미국의 역동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우주항공 관련된 벤처기업가 사장을 이렇게 딱 앉힌 뭐 이런 셈이죠. 그렇죠. 네. 나중에 나사 이야기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타게이트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서. 네. 스타게이트.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가요. 700조 원 AI에 투자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가 앞으로 지금 계속 이 챗GPT 비롯해서 AI 산업에 지금 쭉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 샘 올트먼이 지난번 뭐 여러 가지 내부 쿠데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 진압하면서 점점 노골화하는 것이 오픈 AI가 앞으로도 AI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주고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쭉쭉 밀고 가야 된다는 걸 계속 노골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파트너로 MS를 이용을 해서 이제 MS의 투자와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을 받아서 해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우린 여기서 더 야심찬 소위 얘기하는 일반 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접촉을 해온 결과 또 AI에 몸이 닳아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겠다고 나선 분이 있었죠. 바로 손정희 회장. 네네네. 손정희 회장이 그 전부터 내가 인생 마지막을 AI로 불살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만나갖고 더 큰 판을 벌여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 그걸 딱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런 미래를 열기 위한 거대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겠다는 게 결국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새로운 차원의 또 인공지능과 수많은 관련 산업을 열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삼두마차로 딱 등장한 사람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오픈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 다음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 규모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1,000억 달러 그리고 최대 5천억 달러까지. 근데 5천억 달러면은 7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중앙정부 1년 예산 넘어서는 1년 건데.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것도 얼마 동안? AI 하나에. 최대한 트럼프 임기 동안에. 그래서 손정희는 딱 그래서 일자리 10만 개도 창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 막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으니 그런 결국에 오픈 AI 중심의 AI 발전 대규모 프로젝트. 이건 뭐 거의 뭐 맨하탄 오픈 AI가 중심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오픈 AI 중심의 뭐 거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성 AI, 오픈 AI가 지금 챗 GPT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져왔던 이 생성 AI를 더 밀고 가서 슈퍼 인텔리전스 말하자면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죠. 그렇죠. 거의 그 수준까지 해보겠다. 최대한 밀어붙여 보겠다. 진짜 내 능력을 넘어서는 AI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 절대 반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AI 발전 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될 듯 하면서도 요즘 뭐 안 된다는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또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다른 투자를 갖다가 한 번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샘 올트먼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혜자가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하고 오픈 AI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많이 갔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RM이나 또 테슬라나 또 팔란티어나 이런 다른 AI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들하고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세 회사가 기본 핵심 파트너고 여기에 테크니컬 파트너로 MS랑 엔비디아, ARM이 들어간다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MS는 기존의 오픈 AI가 갖고 있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MS도 그런 걸 당연히 놔두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AI 발전하면 우리도 같이 우리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같이 가야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MS도 일단 계속 가져가긴 하는데 샘 올트만은 너무 MS에게만 매여 있는 거는 위험하다. 본인들에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넓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로선 누누이 얘기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외에 1차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뭐 재미있는 점은
이 정도 중요하면은 젠슨 왕도 여기 와서 네, 같이 옆에서 딱 뭐 특별히 말은 안 해도 한 자리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젠슨 왕은 또 안 나왔어요. 젠슨 왕 없었어요? 네, 젠슨 샘 알트만만 났었나요? 네, 샘 알트만, 손정희, 레리 앨리스만 맞죠. 그래서 설왕설래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사실 젠슨 왕이 취임식도 안 갔잖아요. 네. 취임식 때 어디서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도 중요해라고 이제 그쪽에서도 좋은 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젠슨 왕이 트럼프랑 약간 좀 안 좋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직접 얼굴은 안 비치고 근데 어쨌건 엔비디아가 참여는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엔비디아 외에 당장 대안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수혜로 갈 건 분명한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죠. 근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해보면 애저가 좀 뜨겠네요. 구글이 없네요. 지금 이 그림 안에는. 구글이 지금 계속 찬밥 신세인 거죠. 구글이 없어. MS가 뜨고.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앙금이 남아서 여기 좀 끼기가 상당히 지금 뻑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것이 ARM. 네네네. ARM이 결국에 손정희가 또 여기 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거죠? 네네. 그렇죠. 초기부터 인수했죠. 투자했죠. 하여튼 중간에 인수했나요? 네,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또 ARM이 들어간 게 ARM도 지금 당연히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확 컸지만은 또 AI라는 또 붐이 되면서 ARM이 요즘 또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정희가 ARM을 뛰어넘어서 ARM도 결국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미래 시장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이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잘 아는 분은 ARM이 지금 뭐 분명히 관련 하드웨어 개발하는 게 있을 텐데 뭐 현물 출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이걸 다 엔비디아로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좀 약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결국에 AI 칩을 엔비디아가 중심이긴 하겠지만은 다른 제2, 제3의 대한 AI 가속기들도 아마 깔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ARM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ARM도 일정 부분 차지해갖고 이 거대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실증을 하면은 그래서 오픈 AI가 이거에 맞게 또 개발을 한다면은 그 회사는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까가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ARM을 띄워보려는 손정희의 그런 또 의도도 같이 손정희의 손길이 또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오라클은 나 한물 간기업인 줄 알았어요. AI 시대에 오라클이 웬 말이냐.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통신 장비 뭐 만들고 이러다가 가라앉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딱 끼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리고 또 이 오라클이 사실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칼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사실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오라클이 여러 가지 또 DB 잘 아시겠지만 DB 분야에서 나름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서 이제 AI 시대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것이 AI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AI 쓰는 시대가 될 텐데 AI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은 다시 오라클이 뜰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주가는 심상치 않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도 나온 레리 앨리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리 앨리슨은 이미 벌써 한참 전부터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오던 진성. 네, 우리가 항상 실리콘밸리에서 그 전에 이 대부분 리버럴이 장악하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없었을 때부터 이 레리 앨리슨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였겠네요. 네, 한참 먼저였죠. 원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 과실을 따먹는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앨리슨은 트럼프의 신임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다른 테크 업체들도 정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오라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게 됐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라클이 그래서 이번에 담당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운영을 오라클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PC 시대에도 하드웨어 만드는 거랑 그 위에 결국에 누가 소프트웨어를 얹고 누가 운영 체제를 장악하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패권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이나 이런 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결국에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물론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다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 위에서 수많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또
이 뜨는 시대가 올 것인데 AI 소프트웨어가 그 시대에 오라클은 놓치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지금 노고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라클은 이거에 기본 인프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 부분에서 자기들의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굉장히 많이 얹으면서 뭔가 미래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응용 산업들이 많습니다. AI가 얹혀지면 결국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식물질 신약 이런 거 개발이 되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뜰 거라고 얘기되는데 오라클이 그런 쪽 소프트웨어들도 요즘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라클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여기다 얹어갖고 앞으로 미래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확장하려는 지금 포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면 혹시 이런 건가요? 이거 생성 AI 기술이 일단 있고 그거는 오픈 AI가 쥐고 쭉 네네. 가는 거고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펀드레이징하고 투자하고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오라클이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그걸 운영하는 역할하고 그리고 MS는 MS 애저도 지금 같이 들어갈 거죠. 네, MS 같이 애저가 들어오고. MS가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려고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애저가 담당한다. 일정 부분 MS가 운영을 하겠네요. 네. 데이터 센터 중에서. 그러니까 오라클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저희가 뭐 아마존과 MS, 구글이 이 클라우드 부분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오라클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빅3가 아닌 빅4로 뭔가 가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림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엔비디아 AI 칩 중심으로 가지만 ARM도 참여시켜서 조금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서 구글하고 아마존은 지금 빠져 있다. 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근데 70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X에다 올렸더라고요. They actually don't have that money. 그렇죠. 걔네들 사실 돈 없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더라고요,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테크 올리가이들 사이의 경쟁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부에서도 당연히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사람들 똑똑하긴 합니다만 원래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로 쟤는 못났어, 쟤는 나보다 덜 똑똑해 이런 거 견제가 심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기도 그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한 손정희에 대한 이 신뢰가 옛날만큼은 아니죠.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비전 펀드를 한번 이제 크게 실패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손정희가 이제 더 이상 마이다스의 손 요거에선 좀 명성이 퇴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 제2의 비전 펀드 되는 거 아니야? 비전 펀드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갖고 그때 막 몇십 조 모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도 거의 몇백 조 단위였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만 결국에 많이 실패해버렸죠. 투자했는데 많이 망한 거죠? 그죠. 많이 실패한 거죠? 1기에서 많이 실패하니까 그다음 2기 펀드가 그만큼 안 모였죠. 지금도 여기도 아랍에미레이트하게 상당한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이미 확약을 받아놓은 스타게이트예요. 네. 아무래도 중동 자금이 안 들어오고서 네네네. 이만큼 조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정희가 그때도 상당히 중동 쪽 전주들과 맺어놓은 끈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돈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이게 핫해마다 보니까 전주들이 돈을 대겠지만은 이게 순탄하게 계속 돈이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진짜 이게 뭐가 되나? 그래서 한 2년, 3년 사이에 2년 정도 사이에 뭐가 가시화가 안 되면은 전주들이 또 표변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 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좀 너무 허풍이 심한 걸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또 일론 머스크는 본인 스스로가 테슬라 중심으로 지금 AI 센터 어마어마하게 짓고 우리도 AI의 주역이 될 거야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샘 얼트만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배가 아픈 것도 있고 좀 저놈 또 허풍치네 막 이런 좀 속이 뒤틀리는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하고 오픈 AI 놓고 소송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오픈 AI 비영리를 만들었는데 왜 샘 알트만 당신이 그렇게 영리 기업까지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소송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도 논쟁 중이죠. 네, 네. 지금 이게 전의 전쟁이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픈AI는 비영리로 출발한 건데 이게 완전 기존의 빅테크 질서를 위협하는 하나의 큰 빅 플레이어로 지금 올라가겠다는 야심을 펼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경쟁 관계가 여기서도 지금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뭐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속으로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정권 초기 힘을 받아서 할 때 너무 여기에 동해서 뭐 성급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신중하게 지켜오면서 특히 이런 기존 빅테크들도 이제 분명히 견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 트럼프와 이제 여러 가지 끈을 맺고 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쪽으로 주도권이 갈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은 사실 이번 이벤트가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었던 것이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돈 낸다는 부분이 없어요. 정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렇구나. 돈을 얼마 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뱅크가 돈 모아와라. 네, 그러니까 손정희가 제가 돈 모아올 테니까 제가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는 다 내 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발표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크레딧만 취하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네. 지금 정부에서 돈 안 쓰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에 좀 집착할 거거든요. 야. 그럼 이게 샘 알트만만 만들어 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또 다른 빅테크들도 이번에 그죠. 좀 물먹은 구글이나 네, 메타 같은 데들도 뭐 다른 거 만들어서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갖고 올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뭐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마르스 프로젝트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막 할 테니까 지금 이런 러시 속에서 우리가 뭐 너무 이게 마치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좀 너무 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